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무서워요. 단원들 다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집단이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캐스팅도 안 되고 청춘이 다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이 모인 국립발레단 소속 한 단원이 한 말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발레단에서 방송 촬영을 명목으로 단원들 50여 명에게 아스팔트, 염전, 철바닥, 흙바닥 등에서 안전장치 없이 발레를 시켜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가 국립발레단 강수진 대표와 당시 홍보팀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법률방송 단독 보도인 국립발레단 인권위 진정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이죠. 6월 초에 인권위에서 단원들을 개인 면담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립발레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인권위 진정 내용은 무엇인지 등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54명의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발레단 측으로부터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진정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피해 단원들은 이달 초 인권위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원들은 조사에 응하면서도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도대체 어떤 일로 진정서가 접수됐는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발레리나의 체중을 지탱하는 토슈즈 앞부분이 다 해지고 찢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엄지발가락이 토슈즈를 뚫고 나올 정도로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행장 아스팔트 위에서 발레를 하다 토슈즈가 너덜너덜 마치 걸레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올라갑니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전한다는 기획 의도로 KBS가 국립발레단과 우리 다시 더 발레라는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KBS는 빈사의 백조, 잠자는 숲속의 미녀, 허난설현, 수월경화 등의 컨셉으로 전국 곳곳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문제는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별다른 안전보호 대책 없이 발레 촬영에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과 피해를 정리한 관련 문서를 법률방송이 입수했습니다.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무용수에게 위험 부담이 큰 염전에서 촬영을 했다. 돌, 낙엽, 흙 등이 섞여 있어 발목이 돌아가는 등의 부상 위험이 매우 큰 숲속에서 춤을 춰야 해서 불안했다. 돌멩이와 애완동물의 배변 등 단원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장애물이 가득한 잔디밭에서 임의대로 촬영을 진행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단원이 흙바닥에 돌멩이가 많으니 동작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KBS 측에선 프로니까 보고 피하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 어이가 없어서 발레 해보셨어요 라고 되묻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 단원들의 주장입니다. 애초 흙바닥 맨땅에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무용수의 발을 보호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게 단원들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비행장 아스팔트 활주로에서까지 춤을 추게 했고 부상자와 정강이와 발등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단원들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 마치 피난민들처럼 방 하나에 26명의 단원들을 몰아놓고 대기시키는가 하면 11월 중하순 겨울 초입에 야외 촬영을 하며 별다른 난방장치를 해주지 않아 덜덜 떨어야 했고 심지어 근육 경직까지 왔다는 것이 단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럼에도 단원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립발레단 측은 발레단 홍보를 위해 사실상 손을 놓고 수수방관했다고 단원들은 말합니다. 관련해서 국립발레단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관련 댓글을 보면 국립발레단 측과 KBS를 성토하며 무용수들을 안쓰러워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진짜 기획한 사람 제정신인가? 그림만 예쁘면 무용수들은 이 추위에 저거 입고 춤추다 다쳐도 괜찮다는 거냐? 저 시멘트 위에서 휴지처럼 한 번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무용수들 얼겠다. 후배 학대하려고 감독되셨나? 당신만한 꼰대 처음 본다. 진짜 너무하다는 비난과 성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용수들을 안쓰러워하며 격려하는 글들도 답지했습니다. 무용수들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갈려나가는 토슈즈와 무용수들이 안쓰럽다며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립발레단 단원 54명을 피해자로 적시한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됐고 단원들은 이달 초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원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건데 피진정인은 국립발레단 강수진 대표 그리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발레단 홍보팀장 2명입니다. 인권위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고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한 단원은 KBS 사건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를 와서 진실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원은 그러면서 단원들이 다 강 대표를 무서워한다며 혹여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단원도 엄청 무서운 집단이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캐스팅 안 나오고 그러면 청춘이 다 날아가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립발레단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진정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보도가 나가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선 국립발레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54명의 국립발레단 단원들을 피해자로 국립발레단 강수진 대표 등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됐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인권위 진정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피진정인은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강수진 대표와 지난해 12월 24일 KBS에서 방영된 특집 기획 프로그램 우리 다시 더 발레 실무 작업을 총괄한 국립발레단 홍보팀장 2명입니다. 피진정인 아래론 국립발레단 단원 54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피해자로 3쪽에 걸쳐 길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영민 변호사는 진정서 피해 발생 요지에서 2020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8곳의 촬영 장소를 특정해 단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 대한민국 명소들에서 무리한 촬영으로 국립발레단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진정서의 요지입니다. 건강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내재된 기본권으로 일단 객관적으로 방송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정 내용만을 건강권 침해 관련 강론에선 진정서는 먼저 무리한 촬영 일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촬영 일정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닷새간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해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기 공연과 연말 공연 연습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KBS 촬영이 이뤄진 겁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촬영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해적 공연 리허설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서는 적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촬영에 참여한 단원들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공연 안전과 무용수 보호 밈입니다. 발레 슈즈는 운동화와 같은 충격 흡수 기능이 없어 충격 흡수를 위한 탄성 바닥 설치가 필수입니다. 국립발레단 노사단체협약에도 국립발레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연은 댄스우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촬영 당시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염전에서 발끝을 세워 걷다 미끄러지는가 하면 무릎을 꿇는 동작을 하게 해 무릎 아래가 소금물에 전부 젖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숲속, 균일하지 못한 흙바닥, 심지어 철로 된 함선 바닥이나 돌다리, 아스팔트 위에서 발끝을 세워 걷게 하거나 점프를 하는 등의 위험한 동작을 반복해 시켰습니다. 무용수의 동작을 지지하지 못해 흙바닥이 파일 정도로 무용수의 충격이 전해졌고 발레리나의 토슈즈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진정인은 탄성이 있는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야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을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단체 협약에는 이제 공연을 할 때 단체 그 댄스 우드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데 그 규정을 넣은 이유가 이제 그만큼 회사 측에서도 그 맨바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위험한 그 행위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댄스우드 설치가 불가한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댄스우드 설치 없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단체 협약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 단원들도 좀 이런 환경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촬영에 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착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를 할 틈새 없이 그냥 촬영에 임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이 마무리된 11월 22일은 겨울 초입으로 특히 야외는 찬바람과 함께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당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떨 정도의 날씨였다. 그럼에도 타이즈와 얇은 소재의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해야 했다는 것이 피해 단원들의 말입니다. 실제 방송 영상을 보면 추위에 발이 굳어 핫팩을 슈즈를 신은 발 위에 올려놓는 장면 등이 살을 애는 바람, 얇은 의상으로는 버티기 힘든 강추위 등의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한 방에 20여 명의 단원들을 다닥다닥 몰아놓고 촬영 대기를 시키는 등 한마디로 무용수들의 인권과 안전은 뒷전이고 촬영에만 급급했다고 진정인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권한이 이제 경영진 측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구조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의라는 거는 촬영을 등장을 하겠다는 거에 동의는 하긴 했지만 이제 그쵸. 이런 환경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동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당시 피해 단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영진 측은 KBS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며 묵살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국립발레단 한 단원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개인 면담 당시 단원들이 다 괜찮다고 말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측 관계자는 한쪽 말만 듣고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저희 단원 국립발레단 소속인데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발레단 내부의 일이 인권위로 번진 데 대한 아쉬움과 난감함을 나타내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관계자는 국립발레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국립발레단이 50여 명의 단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회에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KBS와 함께 특집 기획 프로그램 우리 다시 더 발레를 제작하면서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신안 염전 또 화성행궁 등 전국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외에서 발레 공연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이 무용수들을 염전이나 맨땅 또 함선 철바닥, 돌다리, 심지어 아스팔트 위에서 발레를 하게 해서 무용수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네. 겨울 초입의 추운 날씨에 네. 야외에서 얇은 발레복을 입고 또 공연을 하게 하는 등 무리한 촬영을 이어갔다는 비판입니다. 네. 이에 지난 3월 24일 법률사무소 월인의 이영민 변호사가 네.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핵심인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면서 네. 단원 54명의 이름을 피해자로 적시해서 네.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게 피진정인이 강수진 국립발레단 대표로 돼 있던데 이게 단원들이 직접 진정을 낸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방영이 네. 됐는데요. 네. 방영 당시에도 네. 저 시멘트 위에서 휴지처럼 한 번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용수들이 얼겠다라는 식의 이제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이 변호사가 네. 인권위에 진정을 내게 된 건데요. 네.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진정을 넣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피진정기관에는 공직유관기관이 포함됩니다. 국립발레단은 공직유관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안은 촬영에 참여한 단원들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당시 화면을 보면 네. 찬바람 쌩쌩 부는 날씨에 네. 염전에서 발레리나가 얇은 발레복을 입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네. 또 비행장 아스팔트 활주로에서 네. 발레를 시켜서 토슈즈가 다 해져서 금방이라도 구멍이 뚫릴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네. 한 방에 20여 명의 단원들을 몰아놓고 대기를 시키는 등 이제 총체적으로 인권이나 안전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정기 공연과 연말 공연이 또 잡혀 있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또 네. KBS 촬영 스케줄을 잡은 것도 무리한 스케줄이었다, 강행군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초 단원들이 인권위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립발레단 측에서는 네. 프로그램 방영 뒤에 비판이 네. 쇄도하자 네. 단원들을 불러서 개인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당시에 단원들이 괜찮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또 이후에 이달 초 인권위 피해자 조사에서는 네. 단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피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술이 번복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직접 네. 진정을 넣지 못하고 이영민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인권위 진정을 넣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한 단원은 네. 무서워요. 단원들 다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집단이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캐스팅도 안 되고 청춘이 다 없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때문에 촬영 당시에도 네.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현장에서 일부 단원이 항의를 하자 네. 발레단 측에서는 KBS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 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캐스팅 권한이 이제 경영진 측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구조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도착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를 할 틈새 없이 그냥 촬영에 임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립발레단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촬영에 대해서 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네. 그리고 촬영 때마다 핫팩과 담요, 돗자리, 의자 등 단원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했다는 입장인데요. 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네. 정리된 입장을 추후에 또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피진정인 강수진 국립발레단 대표는 네.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네.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발레리나로서 단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네. 단원들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단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촬영이었으므로 현장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으며 피해자들이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 네. 피해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강 대표의 말입니다. 네. 편집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향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단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것이 강 대표의 진술서 내용입니다. 종합하면 뭐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한 이영민 변호사는 네. 해당 촬영 이후에도 국립발레단이나 강수진 대표가 네.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 네.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피해 단원들이 네.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네. 다시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공연하는 일이 없도록 사과와 이제 재발 방지책을 약속해야 하는데 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립발레단은 이제 세금을 거의 100억 내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국립예술단체이고, 공익법인으로 좀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이제 예술을 발전시킬 그럴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국민들이 좀 이런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예술가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 발레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경영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계속해서 감시하고 문제를 당장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네.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네. 진정 내용을 잘 입증해서 개선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네. 변호사의 말입니다. 뭐 인권위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 편하라고 만든 플랫폼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그 서비스가 법률 상담이라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겁니다. 법률 방송에서는 법률 플랫폼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받으려 로톡에 전화했더니 사무장이 상담을 해줄 뿐더러 믿고 소송을 진행했더니 패소하자 나몰라라 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소개만 해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걸까 취재해보니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률 플랫폼의 명함. 오늘은 그 세 번째 보도로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을 자랑하는 로톡의 유료 광고 회원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로톡 측은 전체 회원 규모가 4,000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는데 왜인지 정작 비용을 지불하고 활동하는 유료 광고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가 변호사 회원 이용 현황 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로톡 전체 변호사 회원의 78.7%가 실무 경력 10년 이하 청년 변호사이고 경력 10년 초과, 20년 이하가 15.9%, 경력 20년 초과는 5.4%밖에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유료 광고 서비스 이용 회원도 70.2%가 청년 변호사라고 로톡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로톡 가입 변호사 18,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 10명 중 7명은 청년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로엔컴퍼니 김보란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톡이 청년 변호사들의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엔 정작 광고비를 내고 로톡을 이용하는 유료 변호사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년 변호사가 유료 광고 회원의 70.2%라고 비율을 강조했지만 정작 몇 명 중에 70.2%라는 건지 모집단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표본 규모와 모집단을 적시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인데 무엇 때문인지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청년 변호사를 강조하기 위해 통계의 착시를 유도한 건 아닌지 통계의 신뢰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유료 회원의 수가 정말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입된 회원 수가 뭐 소위 3,900명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심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방송은 로톡 측에 유료 광고 회원 규모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료 광고주 회원 숫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언론사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로톡 측의 답변입니다. 일종의 영업 비밀로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생각보다 로톡 유료 광고 회원 수가 적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보를 받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소위 이제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수는 의외로 정말 적다. 뭐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앞에 내세우며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톡이 전체 회원 수는 공개하면서 정작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유료 광고 회원 수는 밝히지 않는 것이 모순이자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입니다. 국민분들에게 정말 투명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면은 실제 이제 명목상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 수는 몇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내고 유료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투명히 공개해야 소비자분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겠죠. 소비자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거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의 지적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부당한 기대 그리고 뭐 오인과 현혹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끼치는 광고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라서 징계로 이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김진우 정책이사는 나아가 로톡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 플랫폼이 청년 변호사들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 로톡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담비를 지불받는 변호사 비율은 광고주 변호사가 34.1%, 광고비를 내지 않는 비광고주 변호사가 65.9%로 나타났습니다. 광고비를 내는 변호사보다 광고비를 내지 않는 변호사가 2배 가까이 상담비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건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비를 지급하는 유료 광고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고비를 내도 정작 상담으로 이어지는 광고 효과가 크게 없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판검사나 사시 출신 변호사의 상담이나 수임이 몰리고 실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시 출신 청년 변호사들은 광고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소위 이제 일부 전관들 가령 뭐 본인이 검찰이라던가 법원에서 이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기가 전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던 경력을 내세운다던가 그러다 보면 결국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경우도 이 또한 유료 광고 변호사의 모집단 규모와 비율을 파악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로톡 측이 그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근거에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서비스가 청년 변호사를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청년 결국 로톡 안에서도 출신이나 경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유료 광고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울며 겨자 먹기가 되더라도 사건 수임을 위해 광고비 물량 공세에 나서거나 수임료 덤핑으로 출혈 경쟁에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청년 변호사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경력이 충분하지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소위 이렇게 덤핑 경쟁으로밖에 내몰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른 선택지는 로톡에서 광고 집행을 포기하고 탈회하거나 이름만 걸쳐있는 이른바 비활성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로톡을 탈퇴했다는 한 청년 변호사는 법률방송의 출혈 경쟁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로톡에서 좀 더 비싼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을 부추기는 게 로톡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톡을 통한 사건 수임은 기대보다 못했고 광고비는 부담되고 결국은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로톡이 표방하듯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 로톡이 말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변호사들을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이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는 구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료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유료 광고 변호사 규모 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러 부작용과 비판에도 로톡 측이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공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실제로는 매우 적은 유료 광고 회원 수를 감추고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그것입니다. 외부에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게 평가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더 높은 가격에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외부에 매각을 한다던가 기타 자본을 좀 투자 이런 것도 유치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법률방송에 A4 2장 분량의 설명 자료를 보내와 변협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청년 변호사들의 광고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로톡은 로톡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호사 회원분들의 자유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광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로톡 측의 해명입니다.
매각, 특히 해외 자본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 종속 우려에 대해선 로톡보다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나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톡 관계자는 그러면서 플랫폼은 변호사들과 의뢰인 모두의 만족을 충족함으로써 존재 가치가 입증된다며 광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등의 불만이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지적에 대해선 해당 주장은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법조계 자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은 심화되는 양극화 상황에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변호사들도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로톡의 해명입니다. 다만 가입 변호사 수에 대해선 2021년 3월 말 기준 3,966명이라고 밝혔지만 유료 광고 변호사 수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톡은 오늘 로톡 금지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마련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952년 대한변협이 설립된 이래 변협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했다는 건데 변협이 변호사들의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로톡 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로톡 금지 광고 규정 개정 등 일련의 변협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은 로톡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로톡 유료 광고 회원의 실제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로톡이 아파할 만한 곳을 찾아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유명 성형외과에 소속된 한 사내 변호사가 병원을 나와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로 성형외과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성형수술 부작용 대응법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해당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실제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측은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측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 병원 내부 사정과 법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소송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라는 진정서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상황, 솔로몬TV 논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성형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 솔로몬TV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변호사법 등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솔로몬TV 채널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악의적 소송 남발이라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입장이고 피해 환자 구제라는 게 손 변호사의 반박인데 리포트 보시고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단해 보시죠. 박아름 기자입니다.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 출신 손영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손로몬의 TV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 경험을 강조하며 성형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 개인적인 대응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날라오거나 내용 증명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랑 환자가 같이 병원에 내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해 환자들의 선동,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외과 의사회 주장처럼 환자들을 오도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변호사법 제23조 광고조항 제2항 3호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솔로몬의 TV에 찍혀 있는 문구들입니다.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제대로 받는 방법, 의료소송 걱정 마세요,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경력 손변이 알려주는 특급 비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문구들로 도배되다시피 돼 있는데 모두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의 측의 주장입니다. 소송의 패턴은 사실 간단하고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들 수임이라고 하나요? 모객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고 이렇게 다수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을 좀.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환자 오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자신이 대형 성형외과 사내변호사 출신인 것은 사실이고 그 외 다른 문구나 표현들도 관련 정보 제공 등 환자를 도우려는 취지이지 환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포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료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종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최고 규범인 윤리규약 해당 조항을 위반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측 주장인데 손 변호사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소송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송은 가능하지 않다고 소송 남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막무가내로 막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다 첨부를 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소송을 하는 억지로 소송을 해서 막 분쟁을 야기하고 막 확대시키고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회 쪽에선 성형외과를 상대로 일단 분쟁을 일으켜놓고 울며 겨자 먹기식의 합의를 유도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재반박합니다. 실제 소송으로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형외과 특성을 악용해 범죄 혐의가 전무한데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나 이제 소송의 진행이 거의 좀 대동소이해요. 루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모든 절차가 비슷비슷하고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해당 병원이 아닌 내용도 막 들어가 있고요. 해서 병원의 평판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글들이 여러 게시판에. 세 번째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지난 5월 개정 전 법무사 업무 광고 규정 제4조 제6호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7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인증 성형 전문가 등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한변협 규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유튜브라는 게 일종의 좀 광고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KBS 성형 부작용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KBS 인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가 인증해서 전문가라고 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KBS 인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게 전혀 불법은 아니고요. 그냥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왜 트집을 잡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의무기록지 발급 거부 병원에서 경찰 부르는 법 등의 표현이 부정한 방법 제시에 해당한다는 성형외과 의사회 지적에 대해서도 손영서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환자 권익 차원에서 대처법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부정한 방법 제시냐고 손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손로몬의 TV엔 변호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감사한다는 등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료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회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질이 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회 측에선 손영서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합니다. 정상적으로 의무기록지를 발급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경찰에 불러 경찰 출동 기록을 남긴 뒤 해당 병원들의 의료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선 손 변호사 방법대로 하니 병원 측에서 합의하자고 나오니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손 변호사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을 덮을 순 없다는 게 성형외과 의사회 측 주장입니다. 보통은 환자와 의사 간에 분쟁이 있거나 어떤 소요가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이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필을 하시는 부분이 과연 변호사 윤리에 맞는 건지. 변호사법과 윤리규약, 광고규정 위반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징계진정서를 접수받은 서울변회 측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 광고규정 등 위반과 표현의 자유 사이, 서울변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청년 법조인들을 만나 소개해드리는 코너,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세간의 이슈가 됐던 소식을 사자성어와 엮어 전해드리는 뉴스 사자성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좀 특이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국제중재 분야 차세대 에이스를 꿈꾸는 한민호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무역의 중심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에 입주해 있는 한 로펌 휴게실입니다. 심플한 인테리어 사이로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통 자개장이 이채롭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학자의 미술관, 여행자의 미술관, 식물학자의 노트 같은 인문학 서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How you can see the picture actually, the ratio, yeah, golden ratio, and how you apply, how you manage the distance. 책은 한국 책인데 말은 영어입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 잉빈 소속 변호사들이 영어로 독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클럽이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좋아하는 책들 가지고 와서 책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바쁜 로펌에 한가하게 웬 북클럽인가 싶지만 김가뷰 피터 잉김 대표 변호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서적 토론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송도 중재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결국 다루는 게 사람 일인데 그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너무 틀에 박힌 내용보다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법무법인 피터 잉김은 김가뷰 변호사와 스위스 출신 볼프강 피터 변호사가 지난해 의기투합해 만든 국제중재 전문 로펌입니다. 국제중재에 특화된 로펌답게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등 여러 나라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너무 친절하고 다른 로펌에서 접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히어링이나 서면 준비에도 김가뷰 대표 변호사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히는데 피터 잉김은 현재 스위스 베른과 제네바,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등 4곳의 국제 네트워크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위계가 엄격한 다른 로펌과 달리 젊은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질 정도로 분위기가 자유롭고 수평적입니다. You said your dream is to write a book like this, that we write a book like this. And Yeah, I wanted to understand that better. What do you mean a book like this? 대표에게 그래서 쓰고 싶은 책이 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올해 38살의 한민호 변호사. 이력이 독특합니다. 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린 시절 10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한국어와 영어는 외국어로 배웠다는 게 한민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어렸을 때 독일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는 모국어로 사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하고
오히려 한국어와 영어 두 개를 외국어처럼 배웠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특이한 경험. 독일과 한국을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원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는 한민호 변호사는 우연한 계기에 법학으로 전공을 틀었습니다. 경제학을 해야 되나 무역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지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훨씬 더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해서 국제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법대에 진학하게.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 입사한 한민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 피터앤김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뒤도 안 돌아보고 피터앤김에 합류했습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다는 게 한민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는 항상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터앤김이 설립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볼 거 없이 사실 저는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국제중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차분했던 한민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열에 들떠 높아집니다. 국제중재는 당사자들 사인들끼리 사적 당사자들끼리 재판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차이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고른다는 것, 그리고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것. 판사 없는 재판, 그만큼 분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재판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무 업무 또는 분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큰 상거래나 아니면 해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소송 변호사처럼 재판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작년엔 한국 금융회사가 연관된 무려 7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을 이겨 막대한 자금 유출을 막았습니다. 한국 금융사가 미국에서 럭셔리 호텔 15개를 인수하려다가 굉장히 큰 호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사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래서 7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았다 이런 보람이 있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 업무 얘기를 하는 한민호 변호사의 말에선 소속된 피터앤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변호사들이 다 외국어가 최소 2개국어에서 3개국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변호사들이 피터앤김의 김가비 변호사님부터 가장 막내 오서 변호사까지 모두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국 굴지의 로펌이든 누구든 일단 붙으면 이긴다는 신조로 최선을 다하고 또 성과로 입증한다는 것이 한민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희는 일단 컨플릭트가 없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건을 맡게 되면 그 사건을 이제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는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대형 로펌과 비교해서 그 사건 하나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대형 로펌에 비해 작지만 작아서 큰 조직이 줄 수 없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른바 부티크 펌의 강점을 10분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에서 보여졌듯이 자유롭고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는 이런 강소 로펌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민호 변호사는 말합니다. 저희가 상하 관계가 엄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솔루션을 가져올 것인가를 항상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지점에서 동등하게 연차를 가리지 않고 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럼에도 국제중재 분야에서 아직 한국 로펌의 인지도가 낮은 점은 아쉬운 점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변호사가 이걸 할 수 있겠어?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 변호사를 경험해보고 국제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회사들은 그런 우려나 그런 걱정이 좀 없으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엔트리 배리어가
때로는 어떤 그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또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국제중재 이른바 원탑으로 꼽히는 김가뷰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국제중재 차세대 에이스를 꿈꾸는 한민호 변호사. 국제중재 분야에 도전하려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김가뷰 대표 변호사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라는 겁니다. 국제중재 업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업무고 결국은 사람을 설득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법만 잘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심리를 움직여야 되는, 결국에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폭넓게 책을 읽는 게 저는 그 후배들한테 항상 조언을 하거든요. 꼭 법서뿐만 아니라 소설이 됐든 아니면 그 인문서적이 됐든 교양서적이 됐든 사람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한민호 변호사는 넉살 좋게 법률방송을 응원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응원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여자친구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운명이 갈리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추인낙혼 얘기해 보겠습니다. 42살 중국인 장모 씨라고 하는데 장 씨는 2017년 아내와 이혼하고 그 두어 달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중국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은 이혼한 전처가 키웠다고 하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데도 장 씨의 여자친구는 장 씨의 딸을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끔찍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장 씨와 동거 중 장 씨의 아이를 2번이나 유산했는데 이게 다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장 씨 딸을 극단적으로 증오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여자친구가 장 씨 딸을 저주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자 장 씨는 2019년 8월 당시 7살 난 딸을 한국에 데려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 11시 58분쯤 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 장 씨는 이튿날 새벽 0시 42분쯤 맥주를 들고 나와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시간을 보내다 1시 40분쯤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딸이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및 익사. CCTV 확인 결과 당시 호텔방에 들고 난 사람은 장 씨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메신저 앱을 통해 장 씨 여자친구가 강변에서 던져 죽여버리라고 말한 점, 장 씨가 한강에서 딸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라고 호응한 점 등을 들어 장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하지만 외출 뒤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에 떠 있었다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자신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 출입 흔적이 없어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호텔방에서 딸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익사 가능성이 고려된다.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 법의관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장 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장 씨와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살해 모의 문자에 대해서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응하는 척한 것이지 실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장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 씨가 딸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는 등 유대관계가 좋았던 점, 전처 역시 장 씨가 딸을 정성스레 돌봤다고 진술한 점, 전 부인의 강한 반대에도 장 씨가
사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주장한 점 등도 감안됐습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딸을 싫어한다고 해도 딸이 전 부인과 살고 있어 면접이나 교섭 횟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나아갈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 물에 코와 입이 잠기고 피해자의 목이 접혀 경정맥이 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살해 의심은 들지만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떨어질 추, 자리인, 떨어질 락, 뒷간 혼 자를 쓰는 추인 낙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어떤 꽃잎은 방석에 떨어지고 어떤 꽃잎은 뒷간에 떨어진다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나 처지가 우연히 크게 갈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범진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제 경능왕 소자량이 어찌하여 어떤 이는 부귀하게 되고 어떤 이는 빈천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범진은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한 나무에 달린 꽃잎에 비유하며 어떤 것은 주렴 휘장에 스치어 방석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울타리 담장에 걸렸다가 뒷간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소자량이 무신론자인 범진을 떠본 질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꼭 인과가 있어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은 우연히 벌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운명 또한 그와 같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추인 낙혼, 이영만리 타국 호텔방에서 7살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 아무리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이고 운명이나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오판이 아니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